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가끔 나오는 내용인데요. 돈이 부족한 걸 알았을 때 또는 돈이 남은 사실을 알았을 때 임시적으로 현금 과부족을 쓰고요. 나중에 정리를 한다, 이 개념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실 안 쓰는 건데 시험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수업 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은근히 시험에 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시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기중에 현금 체크를 해봐요. 자, 기중에 현금 체크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 현금이 부족할 수 있죠? 또는 현금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 현금 과부족이란 계정을 써가지고 일단 임시로 둡니다. 그리고 원인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서 관련된 수익 비용이 나오면은 정리하는 거고, 기말까지 못 찾았어. 그러면은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현금을 그러니까 실제로 했다는 거죠. 실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실무적으로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부상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인을 밝혀야 되고요. 결산 때까지 이 원인을 몰라. 그러면은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자, 먼저 현금이 부족한 경우 보겠습니다. 부족. 기중에 돈을 셌더니 돈이 모자라요. 돈이 모자란 이유는 뭐겠어요? 그죠? 회사가 뭔가 돈을 지출했는데 증빙이 없으니까 원인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준다. 대변에 현금 쓰고요. 그럼 돈이 모자랄 때 현금 과부족은 뭐예요? 차변에 가겠죠? 그럼 반대로 현금이 남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붕괴가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그죠? 예. 돈이 남는다는 거는 어디서부터 돈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하고요. 그럼 현금 과부족이 어디로 가겠어요? 대변으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원인을 분석을 해봅니다. 알고 봤더니 통신비 현금으로 낸 거를 빼트려 먹었어. 그럼 차변의 통신비하고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옮겨 쓰면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현금이 모자른 것도, 현금이 남는 경우도 분석을 했더니 이자 수익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거를 빼먹었다는 거죠. 그럼 대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차변으로 보내면서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말까지도 원인이 파악이 안 돼. 그러면 기말에 현금 과부족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보내면서 차변에 뭘 쓰면 돼요? 잡손실. 그냥 기타 등등등으로 쓰면은 된다는 거죠. 만약에 돈이 남은 경우는 어때요? 대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차변으로 보내면서 잡이익으로 대변에 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썼을 경우에는 그 현금 과부족 계정을 반대쪽으로 넘기면서 비용을 쓰고요. 뭐 비용이나 수익을 쓰고 모르겠으면은 잡손실 잡이익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다른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냥 기말 가서 봤더니 돈이 모자라. 기말에 가서. 아니면은 돈이 남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막판에 가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현금 과부족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럼 분괴를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거롭기 때문에 기말 결산했을 때, 그러니까 즉 기중에 현금을 안 세봤어요. 기말 결산했을 때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의 차이를 발견했다면 바로 그냥 현금을 날리거나 늘리고요. 잡손실이나 잡이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쓰냐, 그냥 막판에 한 번에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 양상이 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통한 자금의 운용과 재무제표상 분류 이렇게 돼 있죠. 금융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금 자체는 수익을 만들지 못합니다. 현금은 교환수단이지 그거 가지고 수익을 내지 못해요. 따라서 현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은 현금을 금융상품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약간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는 예적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 같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예금과 적금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양도성 예금 증서, 어음관리구자, 기업어음, 머니마켓 펀드, 환매채 이런 금융상품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개인들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냥 보통 예금에 돈 넣어두면은 이자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쓸 일은 없어. 그러면은 이제 CMA나 그죠? MF 같은 데 돈 넣어가지고 약간의 이자 수익을 얻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정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요. 예. 전 요걸 이제 여러 이제 회계책에 나오는 거 이제 제가 좀 변형해서 제 책에 실은 건데요. 은행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융상품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기업들이 어음관리 구자나 그 머니마켓 펀드에 관련돼 가지고 돈 넣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자를 좀 챙겨요. 네. 제가 이제 기장해 주는 업체들도 보면은 이런 데 가입한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을 그냥 두면은 약간 썩히는 느낌이니까 조금씩 이자라도 이제 얻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그 이자를 얻는데 이게 이제 자금 운용에 대한 거죠. 네. 그냥 현찰을 보통 예금에 두면은 이자가 얼마 안 생기니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자금 관리가 필요하면은 예금이나 적금에 돈을 넣어가지고 회사가 돈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볼 건 뭐다? 금융상품의 분류에 대한 건데요. 금융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세 가지. 그래서 요 위에 방금 언급된 금융상품들이 만약에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고요. 만약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이 넘어간다. 그러면 단기금융상품이나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되고요.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라고 해도 만약에 인출에 제한이 있어. 예를 들어 뭐 대출에 대해서 담보로 잡힌 거라 이거죠. 그렇다면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단기 금융상품 쪽으로 가게 돼요. 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면은 기말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용에 제한이 있으니까 단기 금융상품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정기 적금, 정기 예금,
요런 계정들이 많이 쓰이고요. 가끔 장기성 예금이 있을 때요. 장기성 예금.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은요. 기말로부터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성 예금은 기말로부터 1년이 초과되는 거예요. 기말로부터 1년이 초과돼서 만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 이게 잘 나오는데 만기에 따라서 장기성 예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약간 좀 주의를 해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금융상품의 해결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의 이 의의를 말씀드린 거는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다만 구분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구분. 그래서 이걸 좀 주의를 하시라는 거고. 일단 그 실기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이제 예적금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목적상으로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요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회사가 여윳돈을 예적금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은행에다가 현금이나 또는 보통 예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는 당좌예금도 가능하겠죠. 그죠? 요 당좌예금 같은 거 대변에 씁니다. 그냥 제가 현금이라고 예시를 했는데 그냥 일반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변에 현당보를 쓰고요. 그럼 차변에 뭘 쓰면 돼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이런 계정명칭을 씁니다. 요거는요 만기가 1년 이내예요. 기말로부터. 가끔 장기성 예금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요 장기성 예금은 기말로부터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가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정기 예적금, 장기성 예금 이렇게 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게 잘 나오는데 요게 이제 약간 어이없이 튀어나온 경우 있으니까 문제 푸실 때는 만기가 언제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화끈하게 길게 줍니다. 장기성 예금은 만기 한 3년 주고요. 정기 예적금은 그냥 1년. 이것도 이렇게 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요. 그래서 회사가 요거를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은 원금하고 이자를 수령하거든요. 그러면은 차변에 썼던 예적금을 대변으로 보내고 수익은 대변이잖아요.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을 쓰고요. 그리고 회사가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당합니다. 그죠? 당해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대변에 예수금을 쓰죠. 근데 입장이 반대이기 때문에 차변에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씁니다. 이거 헷갈려야 되게. 회사가 원천징수를 당하면은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요거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뺀 나머지를 회사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현금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자하고 원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선납세금은 뭐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 만약에 헷갈리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떼니까 현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원금이 1,000원이고 이자가 100이야. 만약 세금이 없다면은 현금을 1,100 받을 건데 세금을 떼니까 1,100보단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세금이 14다. 그럼 선납세금은 14고요. 현금 받은 게 얼마예요? 1,08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납세금이 차변에 들어오는 거고요. 이거는 만기의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받는 경우고
이자만 별도로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대변의 이자 수익하고 선납세금, 원천징수 당한 거 쓰고 나머지 부분을 보통예금으로 쓰시면 금액이 딱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는 없죠. 세금 떼니까 수익에 비해서 돈을 덜 받잖아. 그럼 선납세금이 자동으로 어디로 가야 돼? 차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적금 만기돼 가지고 이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을 쓴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회사가 급여나 또는 기타 비용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경우는 예수금이라는 걸 쓰고요. 혼동하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금융상품의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됨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기본적인 패턴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6장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은근히 볼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